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세션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의 대표로 맡고 있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기본소득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네,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한 걸 바탕으로 보면 기본소득이 단순히 정책적 제한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사회적, 윤리적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기본소득 역사적 궤적과 그 여성이나 젠더, 지역 청년의 시각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 및 토론자 선생님을 이제 한 분 한 분이면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조민서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정세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네, 첫 번째로 이건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주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총 이렇게 두 개 발표와 이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차례대로 한 분씩 이제 발표와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민서라고 합니다. 이 발표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이승철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인 만큼 원래 참석 같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그 육아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오늘 저 혼자 발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발표 제목을 한국 공유부 기본소득론의 역사적 궤적이라고 붙였으나 아직 저희가 역사적 궤적을 다 그렸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진행 중인 초기 연구인 만큼 사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연구를 기본소득 포럼에서 발표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조금 이따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역사적 궤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문헌 자료는 광범위하게 검토를 끝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문헌을 작성하신 사실 여기도 그 문헌을 작성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을 직접 좀 인터뷰하면서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공유부라는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도입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은 드리겠지만 오늘 그런 연구의 초기 단계인 만큼 혹시라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히 발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특이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02년과 2022년 사이 약 20년 동안 있었던 사회 변화가 여러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그만큼 유례 없이 확산되었다는 점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이라는 타국의 기본소득 정치 내지는 운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1월에 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었고 이로써 이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의에 더해서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이라는 것이 한국 기본소득론자들이 제기하고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특이성을 착안하게 된 개인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2019년 1월 딱 저 총회 때부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고 처음에 참석했던 행사가 이 총회, 정관 개정 총회였는데 이후에 약 2년 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그 학교가 에리골린 라이트가 있었던 학교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에리골린 라이트가 주장했던 기본소득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
심지어 메디슨시 자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시카고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장소득이라는 실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받쳤습니다. 근데 참 특이했던 것은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정의할 때 부의소득세라든가 기초생계급여 같이 이미 제한된 플로어를 강조하는 그런 구성과는 굉장히 차이를 많이 강조하면서 공유부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북미의 맥락에서는 영어로는 guaranteed income, 즉 일정한 사회적 최저선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베이직 인컴이라는 말에 실려 있는 굉장히 커다란 방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착안하면서 이 책은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 전지구적인 기본소득 정치 내지는 기본소득 운동의 국가별 지역적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공유부 배당이라는 기본소득 정치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고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동기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론이라는 아이디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처음 한국 기본소득 운동진영에 등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론적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됐고 그걸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특징이 뭐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이라 하면 사실 한국의 기본소득 학술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던 이 아이디어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규범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혹은 이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해오셨던 정책 제안 혹은 정책 설계 내지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찬반 논의 보다는 이제 이 아이디어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거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소수를 지향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행위자 연결망이라는 사회 이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관점을 채택해서 이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디어 자체를 이 아이디어를 발화하고 퍼뜨리는 인간 행위자에게 수동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 자체가 행위자들의 모임을 만들어내고 그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변경시키고 행위자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를 규정하게 하는 모종의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술을 할 때 주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관점에서 핵심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존재 내지는 부재라는 0과 1의 이항 코드가 아니라 항상 상대적 강도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논문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글 스콜라 같은 데서 논문을 쳐볼 때 어떤 논문은 굉장히 인용 지수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논문도 있죠. 누구도 읽지 않는 논문들은 우리가 철학적 의미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학계라는 네트워크 속에서는 부재하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상대적 강도라는 것, 즉 어떤 아이디어 혹은 논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혹은 견고하게 존재하는가라는 식으로 그 존재의 어떤 양상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사례로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 2003년에 성은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논문에서 그 정확히는 학술 발표회에서 언급한 아주 소략하게 언급한 하나의 논문이 제출이 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유의미한 기표로 알아듣고 이걸 통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년이 넘는 지금 세월이 경과한 지금 사실 기본소득은 굉장히 많은 존재자들과 얽혀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굉장히 다기한 존재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본소득의 이해관계자가 되었고 그리고 복지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청년 문제든 어떤 기본소득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발화하거나 얘기하기가 힘든 존재들이 많아졌다. 즉 필수 통과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강도가 어떻게 증가했는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에 대한 좀 일종의 역사서술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발표하러 오셨던 선생님들의 구성에서도 드러나는 바지만 기본소득에 쉽게 말하면 다른 이로 꽂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뭐 이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너머에서 탈상품화의 어떤 경향을 찾는 그런 전망도 있을 것이고 21세기 사회주의, 젠더, 에코페미니즘, 플랫폼 사회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부 배당이라는 관점인데요.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금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굉장히 자명한 기본소득을 곧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북미에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은 사회적 최저선을 강조하는 담론들, 뭐 부의소득세라든가 개런티드 인컴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공유부를 역시 북미에 존재하는 제도이죠.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같은 제도 혹은 오늘 앞에 세션에서 얘기됐던 뭐 토지 이익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탄소 배당이라든가 공유부라는 특성을 강조하는 것과
사회적 최소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사실 논리 필연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인데 이 둘을 연결짓고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이것을 운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지금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특징인데 이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나눠서 던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09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창립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여러 관심들과 지향들이 병존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공유부 배당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도입하고 얘기했던 과정이 무엇이었는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누군가가 네트워크 내부에 가지고 왔을 때 그 아이디어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번역되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의 도입이 제기한 정치적 이론적 쟁점인데 사실 기본소득을 우리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고 분배라는 말을 조금 내세워서 기본소득의 어떤 종별성을 위치 지을 수 있는 류기념을 생각해 본다면은 복지 제도라는 분배의 방식 혹은 과세와 재분배라는 분배 물질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라는 분배의 필요성 같이 기존 분배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범주들이 복지라는 틀과는 다소 어긋나 있는 공유부 배당론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이제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와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에 굉장히 어떤 양립 불가능한 철학적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원리인데 리스크에 대한 보장이건 혹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연대이건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원리는 사실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을 지탱하는 모두의 목, 즉 커먼즈를 모두에게 배당한다는 것과 굉장히 다르고 대상자 그리고 정당성 패러다임 모두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 이질적인 것이 어떻게 해소되고 혹은 번역되고 특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자 선생님들에게 이해되었는지를 좀 밝히고 싶은 것이 저희의 연구 과제입니다. 그 연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BIKN 즉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안팎에서 전개됐던 이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사회적 삶이고요. 시간적 구획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9년의 논의를 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지만 저희가 연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것은 이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단순히 어떻게 토론되는지를 넘어서 이후 국면에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굴절되거나 반영되었는지도 추가적으로 좀 분석해서 모종의 아카이브 작업을 좀 시도하고자 합니다. 문헌 자료를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기한넷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게시물들 그리고 기본소득 개간지 그리고 문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성원 저술과 인터뷰 등등 사실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의 문헌들을 저희가 이미 검토를 했고 일정한 분석을 전개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인터뷰를 직접 해서 그 문헌들이 쓰여진 맥락을 좀 대조해 가면서 이 아이디어의 궤적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인터뷰를 진행할 선생님들의 명단도 지금 저희가 다 이미 작성을 했고 이제 연락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크게 네 분류로 나눠 보았습니다. 조금 도식적인 분류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창립 멤버들 그다음에 저희가 비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자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물론 이건 시간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어떤 뭐랄까 카테고리를 딱 고정한다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한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 40명 정도의 인터뷰를 저희가 생각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컨택할지도 다 결정을 해놓았는데요. 이 기본소득론을 지지하지만 공유부 배당이라는 말을 낯설어했거나 혹은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기본소득론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공유부 배당 내지는 커먼즈라는 것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본소득 운동에 함께 합류했던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친공유부 배당 비기본소득론자 뭐 이런 좀 말이 좀 길지만 이런 식으로 붙여놨고요. 마지막 범주가 참 여기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민망합니다만 저희가 친기본소득 복지학자들이라는 명령을 저희가 고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는 특정 학문 분과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복지학자를 따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한 이유는 사실 기본소득 논쟁이 경제학계, 철학계, 뭐 정치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소득이 복지인가 아닌가 혹은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라는 말과 함께 토안적으로 쓰이는 재분배가 아니라 분배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게 됐을 때 이것이 가져오는 모종의 생산적인 혼란, 그 생산적인 혼란이 어떻게 서로에게 이해되고 해소되었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인터뷰이들을 나눠 놓았고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아직 진행을 못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 발표를 신청하고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 연락을 좀 드리고 인터뷰를 한 이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상의 차질을 좀 빚는 관계로 조만간 많은 인터뷰 연구 참여자 선생님들께 연락을 좀 드리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여성학을 전공한 정세한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캐롤 페이트먼의 정치 이론을 통해 본 기본소득을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포스터를 보아하니 제가 하는 발표가 살짝은 조금 맥락에서 뜬금없는 것 같아서 제 위치에서 보고 들은 그리고 제가 말하고 듣고 설득하고 설득당했던 어떤 과정들을 담은 내용이고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일관된 논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또 논문으로 발전시키거나 할 어떤 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지역 청년을 보고 지역의 여성학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기본소득을 왜 그들이 반대하거나 혹은 어떤 지점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거리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은 저는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의 선행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고 외국 학자들이긴 합니다만 페미니스트 학자들 중에서 기본소득론을 지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캐롤 페이트먼이나 케이시 윅스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옹호자로 알려져 있는 판파레이스나 가이스탠딩의 경우에는 넘어가고 이후 지금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에 있어서 자본주의 비판의 맥락으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낸시 프레이저의 카니발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어떤 지역 청년들에게서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는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체화된 어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소위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추구하는 지역의 청년들과 어떤 우울에 빠진 청년들이라는 두 가지 이 부류의 청년들이 제가 주로 눈에 띄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어떤 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어떤 코딩된 키워드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지 혹은 이들이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어떤 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살펴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역 여성학 내부에서 저희는 내부의 콜로키움을 굉장히 좀 자주 진행하는 편인데요. 각자 서로의 관심 연구 주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왜 기본소득이란 아이디어에 동의하기 힘든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모이고 연대해야 되는지 그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낸 지점이라고 저는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평등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탐색하는 연구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사회재생산의 문제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논의 그리고 박인실 선생님의 고용과 노동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여성의 주체성,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한 연구나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성별 분업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의들도 정리된 연구들 그리고 여기 오늘도 오신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본소득 원호자의 판파리스의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던 건 캐롤 페이트먼이라는
여성주의 정치 철학자인데요. 이 민주주의 이론으로서의 페이트먼의 이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제 목적이었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캐롤 페이트먼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시민권의 민주화의 도구로서 사유하였고, 이 시민권의 민주화란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모두가 동등하게 누린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소득과 고용 사이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적인 복지국가가 노동자 시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소득과 고용, 그것이 결혼, 고용, 시민권 사이의 상호 강화를 강화시키는, 이 상호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경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로서의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롤 페이트만이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는 진정 자유로운 시민권을 누리는 시민들의 사회로 가기 위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개인에 대한 통치라고 해서 이 자치의 강화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노동에 대해서는 앞서 권범철 선생님께서 70년대 가사노동의 임금을 얘기를 하시면서 케이스 윅스 같은 노동거부 담론의 어떤 계보의 역사를 잇고 있는 여러 학자들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더해서 페미니스트 학자인 케이스 윅스가 이런 탈노동 거부의 담론의 핵심에 기본소득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제가 지역에서 실제로 본 것들, 그리고 지역 여성학 내부에서 실제로 보았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선생님들께 어떤 듣던 얘기보다 조금 이렇게 환기가 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제가 코로나 시국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강화되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존의 마르크스 연구를 찾아봤으나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지배 계급을 분석하는 경향, 그리고 기존의 페미니즘 연구는 지나치게 소수자성에 대한 문화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고, 제가 이런 구도를 설정했는데, 금융자본주의에 포섭되어 있는 청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페미니스트 연구자 동지라고 했으니 지역 여성학의 구도를 나름대로 ku렸는데요. 이 지역 청년들을 2002년 11월부터 2023년 7월 기간 동안 12명의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지역 청년들을 인터뷰하였고, 이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 젠더가 금융 자본주의에 맺고 있는 관계를 보고자 한 것이었고요. 이 12명의 학생들은 지역의 거점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2030의 학생들이었으며 주식을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금융자본주의가 이들과 연결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을 때 어떤 질적 연구의 코딩을 통해서 추출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자유가 지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경제적 자유의 의미보다 좀 더 들어가서 그들은 내 삶의 주권을 되찾고 싶지만 노동자의 삶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근로소득으로 달성할 수 없는 내 삶의 자유를 찾고자 이런 투기적인 행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이기도 한 요즘 다들 주식하니까요 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투기적인 행위에 뛰어들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 이들의 어떤 투기적인 행위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남자와 여자 간의 성별 간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 싶었고, 이들의 투기 행위 안에서도 관계적인 사유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투기하는지, 그리고 그 투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하이리스크에 투자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가 이 질적 연구 안에서는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너무 그리고 이것이 지역 청년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저는 크게 이 안에서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자유주의에 취약한 청년과 우울한 청년, 그러나 그 우울한 청년 안에서도 한국 사회의 성과 주체의 우울과 그리고 정말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아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소모임을 통해서 살펴본 우울한 청년들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앞서의 이 인터뷰에서 살펴본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역과 서울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늘 필요한 번아웃의 청년들이라는 특징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의 프레이저의 사회 분석에서도 나와 있는 현대사회의 분석의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 능력주의고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한국 사회 성과 주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구 지역 아픈 사람들 소모임을 통해서 살펴본 우울한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몸은 건강한 2030 청년들인데요.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왜 노동하지 못하는지를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어딘가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이 소모임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건지를 살펴보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이 우울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묻고 답하는 문답들을 통해서 이 우울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젠더적인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충분히 더 다루고 싶지만 내용에서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생략하겠습니다. 더하여 그러나 이러한 우울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우울의 원인과 기본소득이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된다고 보았고 우선은 결론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학 내부에서의 논쟁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관심 주제를 토론 토의하는 내부의 세미나 콜로퀴움 등이 존재하는데요. 그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학 전공자들의 크게 세 가지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성이 해온 노동 그리고 애씀을 인정받고자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는 일종의 공짜고 내가 정말 애쓴 것에 대한 진정한 대가가 아니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떤 신성한 노동이라는 방식의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생각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했고 두 번째로는 반대의 논지를 가진 여러 선생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노동운동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다수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에는 투쟁의 주체는 노동자이고 어떤 제가 앞서 말한 아픈 사람이라던가 여성, 청년 이러한 주체만으로는 기본소득의 논의를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주의와 정당한 대가라는 환상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성과주의에 매달리게 된 원인에도 우리가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배경이 존재하는 만큼 저희 학과나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더욱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나라는 식의 생각이 더 강화되는 과정을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보아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제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지역 여성학 내부에서 논쟁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것의 어떤 원천이 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커먼즈에 대한 논의들을 여러 차례 이어갔습니다. 이 커먼즈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겠지요. 뭐 재정부터 토지나 또 우리가 함께 사용해 왔던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기본소득과 연결되고 또 우리가 대안적 사회를 꿈꾸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사회적 경제나 혹은 마을 공동체 같은 아이디어 혹은 농촌 공동체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다른 대안보다 더 나은 것인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좀 옹호하는 얘기들 위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런 쪽이 아이디어가 아닌 것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먼즈를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등장했고, 또한 어떠한 정의롭고 생태적인 생산, 분배, 공동체 삶의 양식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는 물질적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인 것인가, 아니면은 농촌 공동체와 같은 아이디어와 같이 우리가 진짜 먹고 입는 것을 스스로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더 맞지 않는 것인가라는 아이디어 사이에서 많은 부딪힘을 느꼈습니다. 또한 커먼즈라는 것이 정말 뭐 세금이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토지 같은 형태가 아니고서는 기본소득만큼이나 어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되는 부로서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다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수 있었던 지점들에서는 어떤 생태적 미래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 나왔던 뭐 탈상품화 같은 논의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전환이 그게 사회 생태적 전환이든 정말로 탈성장을 지향하는 생태적 전환이든 그 전환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간 경로로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지역, 청년, 여성의 위치에서 본 기본소득의 여러 지점들이었고요. 이것의 제 출발선은 석사 1학기에 들어오면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처음 접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이었고 이것이 어떤 경로로서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필요성이나 정당성, 실현 가능성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작년에 현실 속의 기본소득 네트워크 주제에서도 이 실현 가능성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지나치게 두다 보니 어떤 학술적 연구들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먹힐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좀 가는 것을 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트먼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미도 어떤 민주주의 이론으로서 기본소득론이 그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나 청년, 여성과 같은 정체성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서 이것을 보았는데 성별, 계층, 인종, 지역을 넘어선 연대는 모두 동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또한 이 미래와 생태가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적 연대의 형태는 이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와 생태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고 연대의 주체는 특정한 정체성을 넘어서는 생태 시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그냥 정리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분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민입니다. 먼저 귀중한 포럼에 또 이렇게 흥미로운 세션에 발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소득과 저도 이제 민주주의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영역을 이제 시민들의 동등성에 기초해서 경제적 소득의 영역에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기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소득 영역에서의 평등이 제고가 된다면 그것이 다른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모두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소득이 우리의 어떤 든든한 물질적인 기초가 된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삶을 또 추구해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노동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젠더 다양한 차원에서의 각자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좀 큰 틀에서의 공통된 지향을 찾아 나가는 데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연구 진행 단계이기는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한 제 의견을 여러분과 나누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2019년에 우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정관 개정 내용이 있었고, 이제 2020년에 금민 소장님의 모두의 목소리 모두에게 책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도에 최강은 박사님의 이제 비판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강은 박사님의 비판 중에서 좀 빗나간 지점들이 몇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동어 반복이라는 비판이라든지, 또 공유부 배당의 형식을 기본소득으로 특권화한다는 비판은 사실 좀 그릇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공유부 배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시도 자체가 저로서는 유의미하고 그런 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부 배당의 형식을 기본소득으로 특권화하고자 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자산이라든지 당당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 사회 서비스의 형태,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의 몫으로 또 일부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논의까지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만한 비판 지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유부 배당의 크기를 양화하고 화폐화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로서도 이제 제기를 했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유의미한 질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로서 좀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유부 배당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이론화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공화주의 기본소득론과의 약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유 배당에 있어서 일부를 현금의 형태로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화폐 경제 체제를 주된 경제 체제로 하는 사회 구성체에서는 이제 기본소득 형태의 분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논구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놓인 이러한 현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필요성을 저는 우회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부의 적어도 일부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정당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화주의 기본소득론과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나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에서는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과 관련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표 지점이 분명하다는 점은 장점이 될 텐데요. 하지만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은 생계 수준 기본소득 지급 수준과 관련해서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화주의 기본소득론과 좀
크게 구분되는 지점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낮은 액수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생계 수준 이상의 지급 수준으로까지 상향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두 이론의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이제 생태사회 경제 전환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좀 과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는 공유부 배당의 예를 들면 크기와 관련해서 그것이 뭐 범위의 형태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좀 일원화하는 작업, 사실 이제 강남훈 교수님도 그러한 작업들을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유부를 분배하는 다양한 방식 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를 자연의 몫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라든지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과 같이 현금의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공공사회 서비스의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바람직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분배 방식들을 어떠한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화와 정책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예, 제가 이거 섭외 받을 때는 캐롤 페이트먼의 정치이론으로 섭외를 받았고, 근데 좀 혼선이 있어서 제가 이걸 어제 받았는데 두 개가 와서 제가 두 개를 다 해야 되느냐 여쭤봤더니 두 개를 또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또 내용이 지역 성년이어서 제 토론의 내용이 매우 질이 낮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유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무식한 점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저는 기본소득을 시민권 차원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공유부도 뭐 있으면 그걸 나눠서 뭐 기본소득 주는데 더하면 되지만, 이걸 공유부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다 보면 혹시 시민권 차원이 약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 바람, 풍력 이런 걸 하면 당연히 나누면 좋지만 그게 너무 적은 포션일 것 같아서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시카고대 로 리뷰에 이 법학자 2명이 쓴 논문을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하게 그 미국에 월 500달러 주는 걸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 1000달러를 주면 완전히 빈곤을 없애는데 월 500달러를 주게 되면 1인당 아주 굉장히 깊은 극빈층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게 1년에 6000달러거든요. 재원 마련을 이 사람들은 이제 공유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서택스로 해결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은 법인 소득세하고 개인 소득세에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물론 조정은 되겠죠. 이게 소셜 시큐리티나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다 없애지 않고 여기서 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하셨던 작업 같은 걸 한 다음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 봤더니 그 소득세 지금 이미 미국 국민들한테 받았던 소득세 9.3에서 7.1% 정도 증가시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거기다가 소득세 때려버리는 거고, 1인 소득이 6만 달러를 넘어가면, 이게 2020년 기준인데 6만 달러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1인 기준이에요. 6만 달러를 넘어가면 지금보다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기본소득 받더라도. 그 4인 가족한테는 240만, 그러니까 6만 달러가 아니라 24만 달러. 넘어서야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기본소득. 24만 달러는 한 3억 가까운 돈이고,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빨리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하고 이제 소득세가 있는데, 지금 좀 그 복지가 이제 중복되는 거를 정리하고 어느 정도 때리면 모든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소득 수준 이상부터는 손해가 되겠죠.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 이게 이득이 되겠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돈을 주지만 그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공유부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좀 주목한 점이 이 저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이게 미국인들은 자유를 중시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기본소득을 담보대출에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논쟁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담보대출을 하게 해준다면 기본 자산의 성격도 가지게 되는 거죠. 저자들은 이거를 평생 주게 되면 그 기본소득을 평생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1년, 12개월에 한해서 주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사채 쓰고 자살한 싱글맘이 계셨잖아요. 말 기본소득이 있어서 그거를 만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1년 동안 은행 대출로 내 기본소득을 담보로 그냥 일시불로 달라 해서 쓸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이건 페이트먼도 제기한 문제인데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얘기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원래 제가 좀 하기로 돼 있던 이 정세한 선생님의 얘기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트먼이 한 얘기는 결혼, 고용, 시민권의 연결고리를 끊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면 이게 여성이 소득을 얻게 되면서 왜냐하면 여성은 고용돼봤자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이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고용이란 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 뭐 괜찮겠다.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은 왜 그 성인 남성이 왜 유급노동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 내 무급노동을 왜 남성이 안 하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제 굉장히 한 단계 높은 논리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얘기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기본소득을 싫어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오시겠죠? 그분들은 그 왜 싫어하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게 서구 이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젠더 대칭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위험이다. 이게 뭐냐면 기본소득으로 남성이 유급노동에 계속 종사하고 여성이 그래 이게 약간의 임금 같은 느낌이죠. 그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그래서 이게 여성의 성평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그 지금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뭐 신성한 노동, 뭐 임금 노동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여성학자도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랑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그 되게 여성주의자인데 이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고 여성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통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성주의자도 여기에 합류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거니까. 그 프레이저도 얘기를 할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면에서 사회 전혀 성중립적인 얘기지만 사회 변혁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플러스 양질의 풍부한 공공육아가 제공된다면 여성 내 가족의 지위에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육아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 기본 서비스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이 여성학자들을 도대체 왜 이렇게 기본소득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80만 원이라는 논문 쓴 선생님 계신데 아마 읽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본소득 논의가 유배우, 기혼, 이성애, 유자녀 여성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편하고 일하는데 뭐 그냥 집에만 있게 되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요번에 대학원에서 제가 재직 기간 동안 20년간 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다가 지금은 조금은 수용도가 높아졌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가 요번에도 많이 읽었는데 기본소득을 찬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시카고 리뷰 읽고 자기가 좀 동의가 됐다고 하는 학생이 대학원 학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심리학과에서 들으시는데 인터뷰를 다니시는데 왜 설득이 됐느냐. 혹시 탑골 공원인가 종로 3가에서 그 몸 파는 노인 여성들 아시나요? 예,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데 이분이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너무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부는 이제 빗장이한테 쫓기는 입장인데 우리 지금 복지로는 전부 다 주소지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을 하면 빗장이가 올지 모른다는 그 무서움에 떨면서 등록을 안 하신답니다. 그리고 물론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몸 파실 때. 그리고 이게 몸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남성 노인들이 와서 굉장히 함부로 여기고 되게 뭐 때리기도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본소득에 설득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 몸 파는 여성들이 주 7일을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30만 원 우리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30만 원 받으면 이분들이 주 4일만 일할 수도 있겠다. 4, 5일 주 휴식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아무튼 여성학자든 모든 시민들한테 좀 설득이 돼야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논의 안에 안 들어와 있던, 특히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분들이고, 이런 성매매 여성들, 뭐 완전히 그 소득 능력도 없고 늙어서 비참하게 사시는 노인 빈곤 여성들, 뭐 그러니까 이성애자이고 능력 있는 이 지금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그 본인들도 그런 위치에 있으실 터이니까 생각하는 그걸 넘어서서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번째 논문하고 굳이 연결을 시켜보자면 저는 만약 기본소득 여기 이 제목이 너무 80만 원을 준다, 80만 원까지 안 돼도 뭐 50만 원을 준다 해도 지역에 내려가서 이 생태적인 활동에 종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청년, 여성 청년들도. 근데 돈이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을 함부로 못 하는데,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농촌 기본소득부터 지원을 하면 이 생태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은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 여성학자들한테 어떤 면에서 잡혀있는 이 이성애자, 뭐 유배우, 뭐 아이 이런 데서 한 발짝 좀 떨어지게 하면 좋겠고, 그 카먼스는 공유부는 저는 다 좋습니다. 뭐 풍력도 다 하고 다 좋은데 그 공유부를 너무 그 집착을 하게 되면 그 가장 빠른 방법,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데서 그냥 몇 퍼센트 올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도 뭐 가족이면 한 2억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 받아서 손실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빈곤을 없앨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그 정도가 생겨서 그 기본 커먼스를 그렇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소득을 줘서 그분들이 가서 커먼스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뭘 하던가 말던가는 또 하도록 내버려둬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까지 해서 다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그 플로어에서 따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보충하실 게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한 분씩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잘 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좀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 사단법인 기본사회 평생 회원이고 연구단에 있는 황혜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여기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하시는 걸 두 번째 온 것 같은데요. 오늘에서야 이제 비슷하게 어느 조직이구나 아니면은 뭐 어떤 유형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증도 생기고, 네, 네, 제언도 생겼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분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조민서 선생님한테는 이게 재원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걸 뭐 취하든 안 취하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선택이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거는 아마 그 연구재단 사업에서 그러면 한국적인 그러니까 공유부를 한국이 좀 특성화하는 것 좀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그 특징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하셔서 사실 그 전에 개인적으로도 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건국 과정부터 좀 보시면,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을 좀 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오히려 조선식의 우리나라식의 그걸 되게 신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실학의 탄생 배경부터 보시고 그 정도전이 추구하려고 했었던 바를 보시면
그래서 거기부터 그러니까 토지제도, 토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그 조선시대는 토지가 그 자체가 왕의 땅이고 국가의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럴 게 없었고 공유부의 기본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갈수록 양반들이 독식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양반들이 독식하고 그다음에 그 자작농이 이제 그러니까 가난하게 뭐 소작농이나 노비로 뭐 나중에 팔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니까 나라가 망해가니까 실학이 나온 건데 그 기본은 그 토지였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 뭐죠 정약용도 그 정전제에도 결국은 우물정자의 가운데는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다 같이 쓰는 돈이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정과 정의거든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라는 신념과 이념과 방향성은 지금도 우리가 기본사회 이야기할 때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사실은 탈성장 이야기할 때 제가 한참 정말 몇 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에서 쭉 보시면 그러니까 계속 그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균전론, 유영원이 말하는 균전론도 그렇고 이익이 말하는 여전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한전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일단은 그 공유부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은 기본이 다 우리의 어떤 DNA 안에 있고요. 다른 민족이랑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동학과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민족의 특성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맥락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학과 3.1운동과 천도교와 3.1운동과 독립운동과 이게 다 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사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좀 한국적 특징에 좀 넣어주시거나 아니 한번 봐주시면 이해된다, 뭐 설득이 된다 그러면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공정과 정의는 꼭 다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신들의 사적 재산과 신분적 그 이익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공적인 것을 위해서 애민 정신으로. 근데 이제 단 거기서는 애민 정신과 그 신분제 우월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만인 평등의 시대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더 짚어주시면 지금의 우리 그 시민 운동과 이 네트워크와 민주의식과 주의와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동의가 되신다면. 그다음에 정세한 선생님한테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사실 극 여성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게 좀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주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정말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저는 이제 국문학이 기둥이에요. 학부 석사 박사는 국문학인데 제가 상담 심리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문학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학교 상담 학생이랑 이 교육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서 거기서 하신 것도 말씀도 맞고 이것도 접하는 문제고 또 제가 또 관심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복지나 경제 이쪽 법이나 이쪽 부분에서 많이 논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으나 근데 제가 본 논문에서는 보통 에코페미니즘이 한때 또 이론으로서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의 이론을 위한 이론? 뭐 이런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성주의나 여성학이라는 것 자체는 구별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구별짓기와 구별과 그 차이를 계속 찾고 인정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을 때 에코나 생태주의를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기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이잖아요. 내추럴이고 봐주고 상호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거고 그런데 단 그 자연 상태가 그대로 자연스러움으로 남으려면 평화죠. 말 그대로 그냥 별일 없는 아까 탈성장이 아마 평화를 깨트린다 해가지고 좀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평화가 유지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공정과 정의가 어떤 법칙으로서 존재를 해야 평화나 자유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 평화나 자연스러움이 지향해야 할 바라면 여성학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에코라면 여성주의는 그걸 계속 구별지어서 아니다 아까 탈성장이 그래서 자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두세 가지를 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서 두 개는 상충하는 개념이라 저는 절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치 뭐 여성주의는 이렇게 평등하고 수평적인데 그게 에코니즘이 뭐 비슷하니까 모성이 뭐 그렇고 뭐 모성 신비화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꾸 이게 너무 혼용이 되고 명쾌하게 출발부터 저는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논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네, 짧게 제가 짧게 지금 이렇게 뭐 반론 아닌 반론 또는 의견인데, 이것도 어떻게 그 생각이 동의가 되시거나 뭐 이렇다면, 지금 뭐 여성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또 받기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자체도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자체도 구별짓는 거라, 예, 그런 맥락에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논의를 할 때 뭐 한 줄이라도 써주시면, 예, 그렇게 두 분에게 뭐 제안 겸 예,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그 한 분 질문자분 더 계셔가지고요. 질문 받고 나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공유보 기본소득, 공유보 기본소득 유형과 관련해서 암암리에 이게 햇빛 바람만 관련된 거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내부 재원 기본소득을 우리 그 재정 모델에도 분명히 넣었고요. 사실 소득세 내부 재원 기본소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10% 비례세로 벌어갖고 n분의 1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30만 원 중에 한 20몇만 원의 소득세 내부 재원 기본소득이었고요. 그게 아니면 30만 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왜 그러면 공유부냐? 그러니까 지식 공유부를 우린 받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세 내부 재원 기본소득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 시민권과 공유부 문제인데요. 사실은 신로마 공화주의 또는 신공화주의자들이 시민되면 시티즌리를 얘기하면서 소득 기초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소득 옹호론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20세 역사를 보면 시민은 노동자였어요. 노동자 시민성에서 공유자 시민성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래서 시민권을 공유부 개념으로 대체한 게 아니라 시민권의 토대를 적시를 하고 시민권의 확장이라고 생각했고, 뭐 제가 썼던 모든 글에서는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강원 선생 얘기는 거의 오해가 아니라 왜곡이고요. 시민권을 갖다가 버렸다 이런 얘기는 사실 공유부 기본소득론의 동기가 시민권 문제였습니다. 페인이 그 토지정의론을 쓸 때 이렇게 이 프랑스 경영이 반동으로 가는 게 시민권의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고, 페인 스펜스를 공화주의자로 보고요, 대개의 해석자들은. 다만 이게 소득 기초냐 아니면 과세를 통해서 하더라도 어떤 개념적인 소유권 기초가 있다고 생각할 거냐, 자연적 소유권처럼,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화주의 기본소득론 중에 공유부를 얘기하는 게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의 오해가 있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이태리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기본소득 정의를 한번 보세요. 그 푸마 관리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네그리언들이 앉아있는 네트워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덕하나의 수익의 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나라들도 꽤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팜파레이스의 기본소득론보다 더 앞선 게 카만 카피탈 스톡, 공통 자본 자산의 분배 또는 사회배당론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에 LSE에 모여서 그 당시 시장사회주의자들이죠. 뭐 아바로나 오스카 랑에 이런 사람들이 뭐 주식의 10% 정도를 갖다가 그냥 사회화해서 주식 수익을 갖다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걸 그 워크숍의 발표문들인데 그것을 정교하게 쓴 게 그 워크숍의 참여자였던 제임스 미드입니다. 이 제임스 미드의 이 자기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시장사회주의 전통
뭐 영국 길드 사회주의부터 시장 사회주의 전통으로 이어진 이 전통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게 공유 지분 모델이고, 이건 사실 빰빠레스의 모델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길다. 그리고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도 뭐 제임스 미드 토끼 같은 걸 계속 했었고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지 패러다임과 공유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게 저는 아니다. 좀 그 논문 프로젝트 기획 자체가 좀 너무 그러니까 대립 구도로 이걸 보면 안 되고, 일종의 어떤 내적 확장, 그다음에 토대의 발견,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 분 더 계셔가지고요. 네. 아주 간단한 네. 질문인데요. 저 정세현 선생님한테 아까 얘기하신 대로 80만 원 기본소득 쓰신 여성 학자마저도 누구누구네 처로 불리는 게 사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여성 학자들이 뭐 비혼으로 내려가게 됐었을 때. 근데 이제 고민이 됐던 게, 왜 스웨덴에서 나오는 사실은 비판조차도 결국 기본소득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아까 왜 이주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 공공돌봄에 대한 이야기나 왜 그런 얘기들이 확장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궁금증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세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배운 페미니스트와 냄비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개명대도 여성학 연구소이기 때문에 받아지는 어떤 능력으로서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랬을 때 결국 여성주의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되고, 그리고 어떤 어머니를, 그러니까 저는 에코페미니스트입니다. 근데 에코페미니스트인데요. 어머니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모성을 거부한다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성, 내 안에 있는 몸을 두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것을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선생님의 논문이 지역과 청년, 여성, 사실 소수자성의 결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픈 몸의 모임들, 여기 선생님이 써주신 게 아픈 사람 소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픈 사람들은 능력으로 갈 수 없는 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몸들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좀 어떤 기존에 있는 다른 능력주의 여성들과 어떤 차이점을 좀 보였었는지, 특히 지역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청년 연구들과 어떤 좀 차별성을 보였는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까지만 받고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공유부유형 기본소득과 조세형 기본소득으로 그렇게 흔히 쉽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금민 선생 말했듯이 이제 시민권의 기초로 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이 있다면, 그 사회권의 기초 중에 하나가 공유부는 재산권이 들어갔다. 무슨 재산이냐? 공유 재산이 있다. 그래서 시민권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조세형 기본소득도 사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경제학자를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데요. 아까 공유부형은 제임스 미드. 그래서 공유부를 배당하는 방법은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제임스 미드의 아이디어라면, 하나는 이제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모든 소득의 70%의 과세를 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라고 했는데, 두 명의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다 허버트 사이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조세형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근거는 지식은 우리 모두의 공유부다 이제라는 거거든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의 원천을 지식으로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나 두 가지 모델을 현실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특히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달라서, 사실은 제가 이제 조세형을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정치인들은 저를 저 꽁생원 교수 현실도 하나도 모르고 세금 걷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금을 걷어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나보러 떨어지란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내고 받으면서 세금 내고 기본소득 받는데 받는 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할까? 1년만 줘봐라. 당장 다 찬성할 텐데 왜 저렇게 무서워할까? 세금을. 이제 그렇게 서로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공유부용 햇빛바람 연금 그러면 또 다 좋아해요. 웬만큼. 그래서 야 이게 똑같은 건데 하여간 먼저 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간단하게만 그 답변 얘기 듣고요. 네, 1.5분 이내로 네, 간략하게 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하자면은 사실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연구의 출발점은 한국의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현상은 일단 아니라는 전제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금방 강남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9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공유부 배당이라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녹색평론 같은 걸 읽어봐도 그렇고 그때 이제 나와 있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문헌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낯선 말이 그때는 출연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가 제가 누구가 처음 소개했는지를 금민 소장님은 자기가 최초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최초라고 하셔가지고 나가셨네요. 제가 이제 그 주로 이런 얘기를 예, 제가 뭐 강원동 선생님은 또 본인이 최초라고 하시고 제가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때마다 느꼈던 의아함이 하나가 있었는데 누가 뭐 최초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아까 강남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프레이밍하고 이해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뭔가 기존의 복지와 대립하는 것 같고 혹은 낯설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정확히 그 수용 과정 내지는 이해 과정입니다. 이 낯선 아이디어가 철학자, 경제학자, 복지학자, 운동가, 정치인 같은 상이한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지평에서 처음 소개됐을 때 어떤 번역 과정이 일어나는가가 저희 연구의 초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방 오늘 토론에서 오고 갔던 여러 이견들을 저희가 사실 연구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이게 공유부 배당론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내지는 시민권 이런 거 양립할 수 있냐 없냐를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이 상이한 행위자들이 수용하는 정도와 방식 그리고 받아들였는 각자 이해관계를 좀 매핑해보는 그런 연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이주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여성학자들이 주로 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반대한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성별 분업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처음에 여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말씀드리면서 2020년에 사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알게 된 게 저희 지도 교수님 안수일 교수님이 처음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석사 1학기 때 이 아이디어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 옹호자가 되었는데 2020년에 젠더와 기본소득이라는 논문을 쓰셨고 그 안에 이제 해외 페미니스트들이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아까 한인정 선생님께서 스웨덴 얘기하시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후루룩 이런 선행 연구들이 다 있습니다 하고 너무 제가 긴장해서 너무 호로록 말해버려가지고 그리고 다음 그 선생님께서 에코페미니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마리아 미스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분명히 쓴다고 썼는데 탈성성에 반대하냐고 혹시 물어보신 것인가요? 네. 네. 네네. 아까 논의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왜 탈선이 안 좋다 이런 표현하는 거가 자기만 혼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이렇게 보시는구나 저건 보시는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오히려 팩트주의로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면 혼자 지사하죠? 그 다음에 생각해서 그 안에서도 처음으로 안춤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두 가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면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려면 제도적으로나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제가 좀 약간 개념적인 같은 거 그럴 거라고 네네.
개인의 삶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생활 중심적으로 또 혜택을 얘기하시는 삶의 패턴이나 형식 차원에서 그 두 가지가 되게 혼합이 됐고 그러면 또 완전히 기술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성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낙수효과나 보통 대벽 중심이나 그런 성장주의 7, 80년대 성장주의를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처음에 이해를 해서 그래, 이거랑 기본주의는 기본사회는 같지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다른 맥락이었어서 그런 사성장 그러면 어떤 의미냐를 이렇게 인정한다면 다음 맥락을 저를 제가 그 탈성장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탈성장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분들이 있고 오늘 연구에서 말씀드렸던 뭐 농촌 공동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소득보다는 조금 그 농촌 공동체 내부에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셔서 뭐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세션이 또 다르게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네네. 네, 저희 그 다음 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답- 무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